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과 함께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EB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리스도교와 철학을 대중에게 알리고 복잡할 수도 있는 또는 어려울 수 있는 철학적 담론을 현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계신 중세 철학 전문가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아주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방송에 여러 가지에 나왔기 때문에 방송인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상적인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중세라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이미 나이가 지긋해서 제 연배거나 저보다 한 20년 젊으신 분들까지만 해도 중세를 뭐라고 배웠냐 하면 수능 문제에 나오면 암흑기라고 썼어야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귀국한 것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들어와서 거의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중세 관련 책들이 폭발적으로 나왔거든요. 제대로 된 책 중에서는 단 한 권도 암흑기라고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이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들이 옛날에 세계사를 배울 때와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장미의 이름, 이것과 같은 저자인데 움베르토 에코가 거의 매 권마다 1000페이지 되는 중세의 백과사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설명 중에 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아주 길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특히 30년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것을 잠깐 유보해 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제 강연을 듣고 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중세를 과연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스콜라 철학,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 얘기가 나오는데 스콜라라고 하는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무슨 언어냐 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스콜라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무슨 언어에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스어, 네, 그리스어는 좀 알파, 베타, 감마 수학에서 많이 만나는 글씨로 주로 쓰여 있고요.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중세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학자들은 라틴어로 글을 읽고 썼어요. 그래서 저의 본업은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난해한 라틴어의 문장들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이 제 본래 직업이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짓을 하다가 그만 대학 100대 명강의에 뽑혔어요. 그래서 SBS에 방송 한번 나간 다음에 쌤이 방송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제 역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지금도 오늘 5시간 제가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몫이 좀 잠겼는데 돌아와서 제 할 일들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중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쪼실 필요 없어요. 모음을 띄었다 붙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단어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의 60% 이상이 라틴어로부터 나왔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정말 맞나? 스콜라에서 A를 띄워버리고 O를 갖다가 적절한 데 넣으면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맞힐 것 같은데 오, 훌륭해요. 바로 이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쿨에서 스콜라가 나온 게 아니라 스콜라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영어의 거의 모든 파생어가 되기 때문에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중세의 학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세 학교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가장 오래된 건 수도원 학교였어요. 수도원에서 하는 수도원 학교였고 그 다음에는 카를데제 또는 샤를마뉴. 샤를마뉴가 카를데제의 동생인가요? 아니죠. 샤를마뉴는 불란서 사람들은 샤를마뉴라고 부르고 그 독일 사람들은 카를데제라고 부르고 그런 이름인데 카를데제가 세운 학교 그리고 우리 명동성당이나 청주에는 주교자 성당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있는 이런 학교라든지 개인 학교들이 있었고요. 이 스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소위 이 7개의 7자유학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7자유학예라고 하는 것은 왜 자유하겠냐면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청주에서 이걸 들으러 오신 분들처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들을 이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7자유학예에 대한 거 중세에 보면 양피지에 이런 그림들 만나실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이 굉장히 7 뮤즈 같이 생긴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레인보우라고 있었어요. 7명이에요. 7명인데 이게 레인보우들이 보통 뮤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7개는 7개의 학문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산술학,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 요 네 가지가 세 개와 네 가지의 학문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이게가 라틴어로 써 있는데 라틴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써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트리비움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이 단어로부터 영어에서 트리비얼이 나왔어요. 하찮은 사소한. 쉽게 말하면 삼학과라고 하는 건 트리비움, 초딩들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제가 이따가 시간이 안 돼서 고딕 성당 준비해 왔는데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데 가면 조각상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세 때 가장 중요했던 학문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답이 밑에 나와 있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종을 땡땡땡땡 치고 있는 건 무슨 학문일까요? 우리 학생들? 네. 음악학이라는 것이고 요건 뭐였냐면 어떤 회초리를 들고 장난이 아주 심한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는데 요게 뭐였다? 문법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사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라틴어를 배웠어야 됐어요. 요즘에 영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저기에 피타고라스가 뭔가 열심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학문이었을까요? 산술학. 바로 이런 것처럼 고딕 성당의 동상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10세기가 넘어가면서 11세기부터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도시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도시에서 이제 수공업자, 장인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을 해나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누구만 공부했다? 귀족과 성직자들만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중산층들도 공부할 필요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무슨 학교였다? 개인 학교와 주교자 성당 학교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공부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딕 성당, 이런 양식의 삐죽탑에다가 세워진 성당을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딕 성당이 있는 프라이부르크를 독일어로 써 있어서 번역하기 힘드시겠지만 도와드릴게요. 프라이는 영어로 프리라는 뜻입니다. 부르크는 성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흥미로운 이름인데 자유성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귀족들이 힘을 썼던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성당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성당만큼은 귀족이나 왕이 돈을 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길드에서 돈을 모아서 지어냈어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장화 모양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학문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스콜라 철학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 아마 여러분들은 특히 개신교 형제님들은 신앙과 이성은 별개의 것이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스콜라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다? 신앙이라는 것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캔터베리 안셀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신앙이 앞서는 것 같은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종교를 가졌다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나 요즘에 굉장히 종교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21세기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종교의 축에도 넣기도 어려운 어떤 주술사나 뭐 이런 점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에다가 그렇다면 그런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무엇이다? 이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스콜라 철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세는 거의 1000년, 제가 그래도 이 여기 써놓은 책에 길게 잡자면 1500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간 동안 중에서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제가 표제를 황금기라는 중세 문화 전체 1500년 중에 가장 황금기는 몇 세기였다? 13세기였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3세기 때 거의 우리나라 영종조나 세종대왕 때처럼 폭발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요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놀랍게도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핵심적으로 엑기스가 되는 부분만 이슬람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5분 안에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죠. 누구가 누군지 일부러 이름은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분부터 한번 질문해 보죠. 아주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지긋해 보이시고 노인이 아주 멋진 노인이 있고 그 옆에는 갈색 머리에다가 아주 날카롭게 손을 들고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누구와 누구죠? 왼쪽은 나이 드신 분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누구예요? 이분은 플라톤 맞습니다.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이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안 나와 있어요. 왼쪽 편에 그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관계, 사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름 얘기 외우니까 제가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플라톤은 손가락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따라해 주세요. 손가락 이렇게. 둘째 손가락 드세요. 셋째 손가락 드시면 화낼 거예요. 제가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자는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와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탐구해야 되겠습니까?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저편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를 보라. 저 정신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보라. 제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따 여러분의 질문 기회 드릴 텐데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데아의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만 중요하다면 이 너무나 뚜렷한 이 정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진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야? 플라톤은 디스코를 좋아해요. 디스코 찌르는 거고 도대체 어디서 진리를 찾는단 말입니까? 저 이데아의 세계를 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찔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힙합이에요.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도대체 이게 없단 말입니까? 라고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 학생들도. 플라톤은 어떻게 손가락? 이데아의 세계를 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적인 세계를 보라. 퀴즈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어느 두 철학자 중에 누구한테 완벽하게 감탄하게 되었을까요? 저 영원불변한 세계를 보라는 플라톤일까요?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였을까요? 정확하시네요. 플라톤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느님 나라도 그것에 관련되는 것 같고 그래서 플라톤 사상을 가져다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결혼시킨 사람이 누구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배르는 사람은 그거를 해서 이미 5세기부터 800년 동안 최고의 스승으로 유튜브에도 제 강의가 많은데 사로잡았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잊혀졌거든요. 플라톤이 하도 세기 때문에.
서구 세계에서 800년 동안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부활해서 12세기부터 13세기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잠깐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거의 플라톤은 한 번도 끊기지가 않았어요. 명맥이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구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것에 비하면 가장 저보고 모든 사상가를 통틀어서 단 한 명만 세계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을 꼽아라.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습니다. 탐구한 분야를 한번 보세요.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이래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논리학한 인문대학장, 자연학 연구한 자연과학 대학장, 정경대학장, 상경대학 다 해먹은 거예요, 혼자. 이게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를 다 탐구했고,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든지 지금의 형태로 학문적인 체계를 마련한 것은 누구였다?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서구에서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에 더 적합한 것은 플라톤이었기 때문에 그만 이것이 잊혀졌는데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 선생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저술한 것이 논리학이기 때문에 논리학 선생인 줄만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로 시작한 이슬람이 지중해 연안을 다 먹었을 때 갑자기 로또를 맞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다지 문화가 그전에는 뛰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정복 운동이 아라비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나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점령한 땅에서 어마무시한 책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책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면서 하필 그럴 때 거기에서 아랍 쪽에서 세종대왕 같은 양반이 한번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뭐를 지으셨죠? 집현전 지으셨죠. 거의 똑같은 일이 그 아랍에서도 벌어지는데 알마문이라고 하는 아랍권의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보고 놀랐어요. 이 엄청난 책을 몽땅 다 아랍어로 번역해서 도서관, 마침 충북 교육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분이에요. 막 그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바그다드의 공립도서관인데 이 공립도서관을 뭐로 채우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책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이거에다가 채워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책을 읽은 아랍인들이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마 아랍 사람들한테 저기 알마문이 아랍의 세종대왕이라면서요. 그러면 화낼 거예요. 야, 알마문이 세종대왕보다 500년 전의 사람인데 뭐야? 한국의 알마문이 세종대왕이다라고 할 정도였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그 출판업을 진행했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아랍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면 왕이 불렀어요. 그리고 양피지를 갖다가 한쪽 저울에다가 턱턱턱 올려놓으면 왕이 친히 나와서 그 반대편에 같은 무게의 황금을 얹어놓는 거예요. 제가 번역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시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아랍권의 알마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저 강연하러 안 다녀요. 몇 권 책 번역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 문화 촉진 운동이 곧 무엇을 했다? 아랍 문화가 낙타 타고 다니던 양반이 서구의 문화를 다 흡수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랍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다? 화학, A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혹시 누구 좀 도와주실 분 있을까요? A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아는 것 좀 대봐요. 오, 맞아. 알루미늄, 알칼리, 아빠들 좋아하시는 알코올 이런 거 전부 다 AL로 시작하는 이 단어들은 다 어디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아랍어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그런 게 왜 나왔다? 사실은 연금술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나왔어요. 이 화학의 엄청난 발견들이 연금술 금을 만들다가 나와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저 옆에는 저 모학 답이 나와 있네요. 밑에 천문학자들이 천문을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것이 있어요. 아스트롤라비움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서구에서는 이 기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다 번역하고 나니까 부록책들이 들어온 거야. 그게 뭐야?
프톨레마이우스의 책이라든지 갈레누스의 의학 서적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책이라든지 이 모든 책이 다 번역되었거든요. 요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거기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중세의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뭐냐면 천구에 있는 별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딸깍딸깍 해서 그 별의 위치를 다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산이나 뭐가 있으면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산이나 뭐 일체의 정점을 잡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한 군데는 바다, 두 번째는 사막. 사막에서는 전혀 어떤 뭐를 잡을 것이 없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길을 찾고 갈 수 있는 것은 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아스트롤라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랍이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아랍의 학문은 어마무시하게 발달되게 되었다. 중세 당시의 지도와 아랍인들이 만든 지도를 보면 아랍인들이 만든 지도가 훨씬 더 정확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남부 가야와 신라 쪽에서 회청색이 코발트색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다? 적어도 아랍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왔든지 아니면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 때 이미 이게 수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랍인들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 말이 잘 믿겨지지 않으면 다 이거 아랍 건물입니다.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가장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은 그리스도교 건물이고요. 그 반대편에 블루 모스크가 있는데 어마무시한 이 건물은 아랍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극명하게 나와 있는 게 아람브라 궁전은 아시죠? 스페인 남부에 있는 이 아람브라 궁전은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한 것이다? 바로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 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냈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과 다르잖아요.